한국과 미국 정상의 공통 관심사라며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 시장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었다며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며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며 기존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역 서울시 의원이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치장 유치 등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차이나텔레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상 42층, 높이 218m 건물이 거센 불길과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6대와 소방인력 28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에 있으며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큰 불길이 잡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가 6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에, 남해안에는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는 이 논란을 비롯해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시민들이 왕래가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상습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현장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구조적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대학 교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추락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폭력이 아닌 학생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일도 있었는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여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딴 스토킹 범죄 사건에도 김현숙 장관이 단 한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입길에 올랐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됐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는데요. 여가부 존폐 논란 속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뒷전으로 미뤄진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인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을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 차원의 표본 조사만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북하고 충남인가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 조사가 일단 이루어진 것 같고 지자체들에서도 정확하게 이 조사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사 결과가 전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한 것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먼저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 행보에 상당히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네. 최근에 또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공공사업에서 이권 사범이 발생을 했고 그 표본이긴 하지만 네. 그 사범의 혐의가 이제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히는 네.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태양광 사업뿐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권뿐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줄곧 포착되지 않은 이런 민관이 유착된 범죄와 또 누수 비리 사업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 부분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쟁화로 갈 수 있는 또 개연성까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부분은 카르텔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정권 차원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권 쪽에 무게를 두면은 뭐 세금이 국민들의 세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척결 의지는 분명히 했다고 봐야겠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 국정상황실장 맡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번 타깃은 태양광 사업인가 보다. 정부 민간보조금 집행상에 발생한 현장의 문제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듯 냄새를 피운다. 그러면서 일종의 좌표를 찍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뭐 지금 앞서 얘기했던 맥락하고 같은 얘기에 일종의 이제 반론성 성격일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태양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결과라는 것만 봐도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 언론이나 어디 세간에서는 브로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네. 막 다 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부당하게 지원을 받거나 부당하게 대출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사실 세금이 줄줄 새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보면 더 나올 것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례는 그게 소재가 태양광이든 아니면 다른 거든 간에 이런 거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고 다시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수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당연히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모든 정치 세력이 이런 사안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할 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이권 카르텔이라고 평가할 때 그 네. 시선은 시선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 이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출마하기 전에 지난해 6월달에 이 정계 입문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 표현을 썼어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분명하게 겨냥해서 이권 약탈적 카르텔. 정권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그렇죠. 국민을 약탈했다. 예, 그리고 예. 이권 카르텔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유세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권 카르텔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표현도 했고 네네.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콕 집어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봐라. 그거 다 누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정부 조사 결과를 이건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이제 썼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것을 수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논란이 불가피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또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이 쭉 써온 말이고 대통령 참모들도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의 정치적 고려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이전 정권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적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적폐라는 말이 특별히 국민의힘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썼다고 하면은 네. 정치적으로 해석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뭔가 노리고 한 얘기다라는 해석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공감하면서도 네, 생각이 다른 건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정치적 해석이 야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용어가 있죠. 저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듯이 카르텔이라는 부분은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선을 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권이고 표본 수사를 해서 찾아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네, 그렇죠. 사례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예, 많은 예. 건수예요. 예, 예. 그리고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가보면은 동물 축사가 지어져 있고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척결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고 마땅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대선 메시지는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상호 공격하고 네거티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면 좋겠지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대선 때의 메시지 그대로 이권 카르텔에서 카르텔 부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작동시킨다. 저는 그건 큰일 날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하기 이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다 또는 신재생이다 탈원전이다 이런 부분이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영역과 실제 범죄로 추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건이라든지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수사되는 것은 적법한 수사는 맞는 것이고 네네. 그게 아닌 선을 넘는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견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정쟁화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쨌든 이 정권은 과거에 이제 전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네. 원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원전 활성화라든지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힘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 이런 개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전환 사업에서 이런 비리가 많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리는 비리대로 수사를 하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추진이 되었던 거니까 네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논의가 정리되면 좋은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마치 태양광 사업을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정기국회 해야 되고 네네. 국정감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감에 다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전임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공격들이 막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맥락하고 완전히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조성된 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점에서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죠.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답변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돌출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략 그 틀 안에서 발언을 하고 다른 질문이 나오면 그만 받겠다 그러면서 바로 답변 안 하고 들어가기도 조정하는 하잖아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게 일단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근데 뭐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얘기할 국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임 정부 사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에서 의심하면서 지금 정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두 분 말씀 정리를 하자면 또 그렇게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경계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실제로 그런 걸 우리들이 뭐 꼭 문재인 정권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세금이 허투루 써여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다 잡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성역 없이 이원석 검찰이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그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수사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좀 더 네. 구체적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쟁화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게 구체성을 띈 발언은 또 아니어서, 그건 또 별개의 또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국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도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말 그대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지난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감사원은 굉장히 독립적 성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제로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최재형 의원이. 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마찰이 되기도 했었어요. 정치적인 내용이든 어쨌든 간에. 예. 그 이야기는 저는 감사원의 기능 또 공공감사와 행정부에 대한 공공조직에 대한 견제의 기능 이런 독립적 성격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정치성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 완박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감사원이 역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제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칫 이게 감사원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다수당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감사원이 전임 정부 기관장들 임명됐던 인사들 남아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금 타겟 삼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가 주요 타겟이 돼서 재감사까지 들어가는 좀 이례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개 반발하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 감사완박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감사원의 기능 조정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여야 간에 반복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논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민주당은 항상 지금 간단하게 풀어버리려고 해서 그게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문제는 감사원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쭉 감사를 하는 게 정말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면은 그건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네. 의심은 우리가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 감사원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하명 감사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이 강하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됐습니다만 과거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권력이 강하니까 그 대통령의 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감사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자라는 논의는 이전에 이루어져 왔어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 지금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 직속으로 하자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검찰 수사라 그러면 나름대로의 방어권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고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수사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감사원에 와가지고 다 불어라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도 감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어떤 감사받는 사람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은 다 없어지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지금 다수당이 어쨌든 민주당이니까 전임 정권 감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검사 받아라 이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감사원이 좀 너무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감사하는 걸 막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 맥락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크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원이 정말 감사원 그 본연의 또 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그 기능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감사원이 해야 될 역할이죠. 어떤 정권에도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 정권의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됩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것은 보장이 돼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법으로 보장돼 있죠. 표적 감사나 표적 수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제발 민생을 좀 표적으로 삼으세요. 감사원이 들어라 이거죠. 국민들한테 감사하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다 해야 될 때거든요. 제가 무슨 드릴 말씀은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역할을 옥죄일 일도 아니고 감사원도 국민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그거를 뭐 출퇴근 가지고 이 경영도 그렇고 공공감사도 그렇고 뭐 건태 관리하고 이런 걸로 위협을 주거나 위축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이었느냐? 아마 여야 모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임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치 공세적 측면의 주장만 오고 가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 드니까 물론 감사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회계 기능을 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개헌 사안으로 얘기가 됐기도 했지만 회계 기능을 떼서 국회 산하로 넣고 직무감찰하는 그 기능은 감사원으로 그대로 둔다. 뭐 이런 걸 하려면 개헌 사안이라서 개헌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멀어서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명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싸움은 너무 겉으로만 그냥 싸워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는 논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응대로 하면은 정말 우려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얘기가 차단될 수 있는 검찰개혁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꼭 무슨 뭐 검수완박하니까 하더니 감사완박이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이제 민주당과 과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그 이상의 뭐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금 개헌까지 필요한 사안의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역으로 감사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감사원이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는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를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꼭 감사원장이 정치권으로 가요. 과거에 이회창 총리나 이런 사례도 사실은 그런 사례잖아요. 네네. 지금 최재형 의원도 그런 사례고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건 뭐 감사원장 지낸 사람은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감사원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어떤 절제에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더 확대된 국면 아니냐. 아니 뭐 그건 결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4대강 감사 막 계속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하고 3번씩 하고 자원외교 감사도 그랬고 전 탈원전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불과 지난 정부에서 했을 때는 탈원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방금 전에 김민하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감사원의 좀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원장은 더 이상 다른 직분이나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도록 감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할 게 많은데요. 좀 짧게 치면서 얘기 더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 대통령실 영빈관 짓는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철회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단 사그러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이거는 대통령이 마땅히 여론에 지금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한 것이 저는 이 내용을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알았을까 이 부분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과 후내년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내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뭐 마스터 플랜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도 공감되지 않았다면 이건 보잔 미숙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알았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온갖 또 루머로 양산됐거든요. 네. 왜 영빈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또 김건희 여사하고도 연관이 돼버리고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한 건 잘했지만 이게 결국 소통과 내부의 이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부의 이런 의사소통 시스템이나 결정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재고를 하고 제대로 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이제 뭐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빨리 판단을 내린 거는 저는 이제 뭐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네. 그런 이제 이 여론의 어떤 흐름이나 또 이 비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뭐 비판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자체를 뭐 꺾어버린다거나 그런 건 이건 안 되지만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인데 이게 마치 과거의 조선시대에 이제 뭐 백성들이 어려운데 궁궐을 짓는다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빨리 판단을 내린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네. 이게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애초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 이전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이게 세심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지금 마스터 플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집무실을 옮기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들이 막 생략이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관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미 대통령실로 옮긴 거지만 지금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걸 위한 예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등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어떤 사무실 몇 개 옮기는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뭐 지금 관저 문제도 그럼요. 그렇고 네. 영빈관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지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알려주고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밝히고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게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좀 짧게 추가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별로 이렇게 임기 초반인데도 실효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소통일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직접 식당에 찾아가서 설득한 노력이 있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92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93년에 임기 시작했을 때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 네.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전 미국을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1년 뒤에 높은 찬성 여론으로 나프타 협약을 통과시키거든요. 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공감을 만들 수 있고 시행을 하면은 그만큼 여론도 호의적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일단 매듭을 하나 좀 짚고 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30%대로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짧게라도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로 집계가 됐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 조사에서는 7주 만에 30%대로 이제 회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마지막 조사한 거 대비 6%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긍정평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민생 이렇게 답변하게 9%,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7%, 주간, 소신 6%, 그다음에 뭐 서민 정책과 복지,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 외교, 전 정권 극복,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이런 것들이 다 4%가 나왔다라는 네. 거고요. 네.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과 인사가 공동으로 11%를 차지를 했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 9%,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7%,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다음에 뭐 독단적, 일방적이다,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4%,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 여당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직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3% 등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추석 기간을 거쳐가면서 좀 오른 네.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어떤 요인이 있을지 또 앞으로 지금 뭐 해외 순방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지율 변동에는 지지율은 어떻게 변동할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갤럽 기준으로는 2주 전에 추석 직전에는 9일이 이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예. 휴일이었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6%포인트 긍정평가가 올라갔고 부정은 50%대로 내려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지지층의 부분적 결집으로 봐야 되겠죠. 네. 다른 연령대가 특별하게 변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자 특성 내용을 뜯어보면은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네. 지금 상황을 위기감으로 보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태도가 좀 변한 점도 있죠. 포항 재난 현장도 신속하게 네네. 찾아가고
도어 스태핑의 이 논란도 좀 잦아든 것도 있고 대통령이 또 민생 현장 방문에 대한 의지도 보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른 계층도 아니고 가정주부층이나 대구 경북이나 또는 60대가 아닌 걸 보면은 좀 이 사법 대결 구도가 이재명 대표와 만들어진 것도 지난 대선에서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표에게 정권 교체에 의미를 담아서 투표했던 이들이 70대 보수층들이 다시 좀 돌아온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보통의 역대 대통령 그렇고 임기 초반에는 해외 순방을 하면은 지지율이 적어도 한 적게는 5에서 한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장내 외교도 있고 또 미국 유엔 총회도 가고 이제 캐나다 방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의 성과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동반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혹시 얘기 보태실 게 있으면 짧게 보태주시죠. 일단 세 가지 배 소장님 보통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세 가지씩이나 네. 근데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제가 세 가지 얘기할 때 그렇게 네. 대단하지는 않은데 첫 번째로 정권 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지율에 뭐 쉽게 좀 비유하자면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가 좀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다시 좀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 수치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 지역별로 보면은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이제 올랐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제 충청 지역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이제 또 나오면서 그런 지역적인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 이제 전반적인 야권에 대한 사정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층들 그리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층들의 경우에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지지율의 변동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뭐 40%를 넘거나 이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국정 수행에 탄력이 붙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그 계기라는 게 지금 이제 오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야당을 막 몰아쳐가지고 수사로 몰아치고 국정감사로 몰아치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로 계속 전선을 넓혀가고 이런 걸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로 될까? 저는 그런 방법만으로는 이 30%대, 30% 중반대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뭔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 중도층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승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얘기 하나, 민주당 얘기 하나 이렇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출마자가 별로 없다. 이게 좀 윤심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아니 윤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잘 몰라서 출마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한 탐색전이겠죠. 오늘도 이제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비대위가 갈 수 있느냐. 비대위가 가지 못한다면 이건 원내대표가 멍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고 그러면 윤핵관 호소인도 아닐 테고 누구든 지금 선뜻 용기 있게 과감하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말에 당내 민심을 파악한 다음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윤핵관과 가깝고 대통령과 관계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인물 중에 뭐 3선, 4선 정도 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아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판단을 또 오늘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또 국민의힘한테는 계속 좋은 판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신문이 이뤄지고 나서 아마
그날은 아니더라도 예.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라는 것은. 근데 혹시라도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원내대표는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급의 뭔가 원내대표여야 한다. 이게 이제 주호영 추대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용호 의원이 뭔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추대론은 깨졌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했지만 또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사실상 추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하고 1대1로 붙어서 이용호 의원은 조금 저조한 득표를 하고 네. 주호영 의원이 압도적인 득표를 해서 1차에서 뭐 끝내면 그게 추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게 윤심이 어디냐라든지 뭐 그런 조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빠지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TK 지역에 대한 지금 정권도 TK 정권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차기 전당대회 주자 중에 TK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원내대표군 중에도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 2명이 TK거든요. 네. 근데 윤재욱 의원은 그런 지도력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결국은 원내대표는 TK를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를 비롯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불기소 결정문이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문이 언론에 흘러나온 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데 뭐 이것 말고도 지금 수사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두 분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전방위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를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일 테거든요. 경찰도 네.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렇다면 불거져 있는 의혹도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아들까지도 불러서 10시간 정도 수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네. 그 김혜경 씨도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소환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쌍방울도 그렇고 압수수색도 더 거세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정치 보복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응을 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메시지를 내고 그러니까 좀 차별할 필요는 있겠죠. 네. 저는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정치 보복으로 우리는 보지만 당분간은 이 얘기 일일비 안 하겠다. 이거 뭐 개별적으로 계속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 계속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나올 때마다 계속 정치 보복입니다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보도가 될 때 그 팩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거는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해야죠.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이걸 따져나올 수가 있는 디테일에서 해명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명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닌가요?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의 뭐 법률 담당 뭐 이런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데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전당적으로 똘똘 뭉쳐갖고 모든 당의 지도부가 이것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매일같이 최고위에서 해명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민주당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계속 반박을 하다 보면 그 프레임으로 그냥 쏠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그러니까 민생 문제라든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지금도 정기국회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스러운 그렇다고 또 상황인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시원한 시사 한 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틀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핵의 전기차 문제 또 한일 관계 개선까지 수많은 난제 앞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이번 순방 주요 일정과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먼저 이번 순방 주요 일정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예. 이 장례 행사
그 조문식이 지금 먼저 있게 되죠. 예. 조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20일 날 이동을 하시겠고요. 네. 미국에서 이동을 미국에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한 이후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이 정상 간 회동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각종 이제 이 경제 관련 협력 활동들을 지금 하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한 캐나다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크게 방문하는 국가는 이제 지금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 3개국이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이 조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국가 정상들을 또 만나는 기회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양자 및 다자 외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박 7일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일정이 네. 빡빡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하나 소화하면 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지금 대서양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씩 일정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이른바 이제 조문외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워낙 많은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 행사여서 네네. 또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 총회까지 열리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과정에서 일단은 장례식 참석했을 때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외교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정상 가운데에서도 외교적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외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외교 때는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있기 때문에요. 네. 공동의 가치가 주로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이 7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도 그랬지만은 예. 지금 전반적인 이 우리의 외교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각한 가치 외교를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네.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이제 비핵화 부분들도 있고 경제 안보 이 부분들이 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키워드들인데요. 예. 아무래도 딱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조문을 초청받은 대상이나 초청받지 못한 대상들을 보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이 경쟁 구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단순히 이게 과거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권 경쟁 이걸 넘어서 지금은 일종의 가치 경쟁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의 단합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징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방문에서는 역시 이 공동의 가치도 강조가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제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함께 지금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례식에 참석 후에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텐데요. 네네.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공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도 대해서도 한국이 이제 충분히 기여를 해나가겠다. 전 세계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번영에도 이제는 한국이 국력에 걸맞는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강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압력 배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이 새로운 가치들도 이 강조가 될 것이고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국면과 같은 신흥 안보들, 네. 이머징 시큐리티에 대한 이 국가들 간의 협력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 나온 다음에 지금 네. 보면 세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계약진의 형태들 그리고 조금씩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행태들이 지금 눈에 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세계의 단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유엔 총회에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또 위상이 커진 거에 따른 한국의 역할도 더 많은 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그렇습니다. 플러스에서 늘 유엔 총회 자리가 사실 대북 메시지 어떻게 던지느냐 이거 관심을 끄는 자리였었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한 뭐 담대한 구상이든 언급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제는 이 담대한 구상도 물론 계속 강조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북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기존과는 좀 다르게 내는 것이 이제 글로벌 그 중추국가의 이미지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세계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그 얘기하는 이 뉘앙스라든가 그동안의 자세를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부가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걸 지지해달라 지원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얘기를 각 지역 모임에 가서도 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 모임에 가서도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커진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우리 집안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이걸 관심을 근데 그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지금 북한의 그 핵 문제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인들을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한반도 문제로 볼 때는 우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북한 핵 문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비확산 문제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적인 대량 확산 무기의 확산을 오히려 북한의 지금 핵 개발하고 핵 능력 지금 증강 움직임이 이런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비확산과 우리에 대한 안전 확보 모두의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 얘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조건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의 그 어떤 이니셔티브라든가 구상을 지지해달라는 것보다는 왜 한반도 평화가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라든가 공동 번영의 차원에서 중요한가의 논리를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각이 한반도로부터 지역에서 세계로 넓어져야 진정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연설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지켜보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선거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야박하다, 뭐 야속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반도체, 네. 뭐 전기차 문제가 좀 최근에 시끄러웠었고, 네, 그렇죠. 바이오까지도 그렇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우리한테 너무 이게 뭐라 할까요? 동맹으로서의 대우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을까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중간 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미국 기업 살리기 위주로 가게 되면 네. 오히려 미국이 추진해온 자유로운 이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정신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얘기해온 게 미국이 돌아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손상됐던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예. IRA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미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요. 사실 조금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갑자기 드러난 사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생산되는 그 제품들, 그러니까 미국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 특히 전기차와 같은 경우에 예.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나왔던 고용 안정 대책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빌드백 베터 플랜 같은 BBB 플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미 신경을 썼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의회 상원에서 지금 상원 주도로 입법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네.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예. 이건 행정부가 의견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라든가 네. 우리의 정당한 이 논리들을 계속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언급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우려를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거 참 예민한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갈등 사안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일본 기업들의 현지 이제 자산 처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직도 조금 더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그렇죠. 문제들은 이 문제대로 진행이 되고 지금 한일 간에 이 문제 말고도 협의해야 될 것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핵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 같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동기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견이 있던 현안들대로 진행이 되지만 충분히 지금 그동안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 앞에 바로 이견 사항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해결을 못 보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왔고 이번에 좀 일본이 성의 있는 접근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본도 내부적인 국내 정책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의 기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번에 이걸로 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 동안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5에서 60mm,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 밤 사이 남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에, 모레부터 그 밖의 해상에도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5m까지, 특히 동해남부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최대 1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도 직접 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23도 등 전국이 19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7에서 32도로 모레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2도, 습도 9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작년 10월 무렵으로 기억하는데요. 영국 BBC 방송 보도를 통해 큰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우리말 단어 26개가 한꺼번에 실리게 됐다는 거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이 비영어권 지역의 단어를 한꺼번에 등재하는 것은 흔치 않았던 일인데다 지난 100년 동안 사전에 오른 한국어 기원 단어가 24개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BBC 방송은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 등 K 콘텐츠의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하듯 사전에는 한류와 K-팝 팬들이 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음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류, K-드라마, 애교, 누나, 오빠, 언니, 불고기, 갈비, 삼겹살 등등. 이렇게 본다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은 이미 1년 전에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3세계 취급을 받던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에 잠시 기분이 들떠있는 가운데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원조라는 주장이 나오는 세계적인 신조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왠지 궁금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결코 방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7월 뉴욕에 사는 한 미국인이 SNS에서 사용한 용어가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용한 사직. 뜻풀이를 하자면 승진 욕심 부리지 않고 맡은 일만 하는 심리적으로는 직장에서 사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직장인 절반이 조용한 사직 상태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 더 파장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한국에는 이미 조용한 사직과 맥락이 같은 워라밸과 소확행이란 단어가 사용 중에 있고요. 외국의 직장인들의 노동 방식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조어의 원조가 어디냐 이런 말보다 제 시선을 더 끈 것은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의 CEO가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사직은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타개하고 싶다면 초과 근무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조용한 사직의 원조 국가가 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도 아무렇지 않은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너 말야 슬퍼 울고 있는 것 알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너는 괜찮니 지나갈 거라 여기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 봐.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지금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상율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답은 딱 나와 있는데 현실은 정답대로 가지 않네요. 요즘은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게 서글프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게요. 답이 딱 나와 있는데 현실은 왜 안 될까요? 답을 못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답은 늘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 답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죠. 그게 원래 우리 삶이 그런 건가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합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한국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닌 조용한 사직이라는 표현에 원조 국가에 가깝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요. 또 이것도 역시 답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현실이 잘 안 따라줘서 그렇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도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듣고 독감이 이렇게 빨리 우리 주변에 와 있어? 예. 저 깜짝 놀라서요. 네. 저도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잠깐 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질병관리청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독감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예. 4일에서 10일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입니다. 네. 유행 기준인 4.9명을 초과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혀서요. 이틀 전에 저희가 사실 독감 얘기 맞아요.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2년간 개인 위생을 워낙에 잘 지키시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독감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거고요. 독감 예방접종 당연히 코로나19 예방접종만큼 백신 접종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바 있는데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요. 독감 고위험군 강조드려야 되겠죠. 무료 예방접종 대상군 비롯해서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소식도 정리 잠깐 해드리면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1,874명으로 어제보다 19,000명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게 거리두기도 사실은 조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일상으로 가 있고 또 개인위생 잠깐 신경 안 쓰면 독감 걸릴 위험이 있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손소독이라든가 손세정이나 개인위생 시키는 거 철저히 지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석 국가 감염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 이거 진짜 우리 그냥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하죠. 일단 공식적으로 정기석 단장의 브리핑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인용한 게 바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발언, 즉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이걸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겁니다. 완전한 일상 복귀를 미리 준비하고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비상대응 체계에서 일상적 코로나19 대응 체계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정 단장이 말한 건데요. 일단 시점을 제시한 게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네. 3월쯤에는 일상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고비가 한풀 꺾일 시점이고요. 이 재유행을 잘 견뎌야만 내년 2, 3월쯤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 단장이 강조한 걸 보면 주요 국가 중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면 네. 다른 나라들 좀 보폭에 맞춰서 더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항상 전제가 있어서 네. 올겨울 잘 넘겨야지. 그렇습니다. 올겨울 일단 아직 오지도 않은 겨울이라서. 네. 근데 겨울철에 보통 재유행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네.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네네. 다른 전문가들은 이 노마스크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의견이 조금 갈려요. 네. 전문가들도 이제 실내 마스크는 해제되는 게 좋을 텐데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점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 쪽은 면역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치료제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의료 역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혹은 자가격리를 동시에 해제해도 된다라는 전문가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의견은 조금 더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백경란 질병청장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데요. 다른 나라가 실내 마스크 벗으니까 우리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 시기를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재유행 시기 겨울철을 잘 이겨내고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을
만약에 겨울에 찾아온다면 그걸 이겨내는 우리의 대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 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구속됐고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판사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전모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심사 장면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전 씨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냐.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요. 취재진들이 그 뒤따르는 질문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요. 오늘 나온 단독 보도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초에 전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스토킹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었고요.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 마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듯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당시에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말을 그냥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경찰 관계자도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 반성문도 3차례인가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순진한 거예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아마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당역엔 추모 공간이 조성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다녀가고 계시고. 네, 많은 시민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현장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했다고 하고요. 부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 다른 또 시민은 포스트잇에 스토킹이 살인으로 번지게 놔둔 게 아니냐라고 썼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도 이제 종합적으로 보도에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딸뻘 이거나 손잡벌인데 자식 같아서 뭐라도 좀 남기고 싶어서 들렸다. 법을 엄하게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시민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 더 충격을 받았다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거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했고 정치인들의 주문도 함께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태도가 오늘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영무원 인터뷰를 좀 보면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같은 역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하철역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를 좀 언급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지하철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야간 당직자가 어쨌든 2명인 경우가 많아서 한 명은 사무실이고 한 명은 이제 순찰을 돈다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 근무 매뉴얼에는 2인 1조 순찰 조편성이 없다고 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고요.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야간 순찰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한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 이제 순찰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고요. 보면은 실제 여성 영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데에 왕왕 수시로 발생한다고 하니 이제 여성일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대안을 내놔라 이런 일 없도록 대안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근무 환경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지역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신림동도 사실 반지하에서 그렇습니다. 참변이 일어났을 때도 관악구니까. 근데 관악구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보신 분들이 눈을 좀 의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서울 관악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무려 이제 80여년 만에 내렸다. 이제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요 수재민과 함께하는 관악구청정배 골프대회가 열린다는 홍보물이 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재민과 함께하는 수재민하고 골프를 들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터에 뭐라고 적혔냐 보니까요. 홀인원상 500만 원,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 제공, 참가자 전원 푸짐한 기념품 증정 이런 문구가
수재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당연히 생각이 드실 건데 관악구의 해명을 좀 들어보시죠. 구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한 게 아니고 지원만 하려고 했다. 관련성 부인했고요. 행사명이 관악구청장별 골프대회이지만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다라고 밝혔고요. 관악구는 골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행사는 다 참석하는데 올해는 수해 때문에 참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한 언론의 취재 결과 직전 대회인 2019년에 이 골프대회 시상식에 현직 박준희 구청장이 또 참석을 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수재민을 왜 팔아먹냐. 수재민이랑 골프가 무슨 상관이냐. 골프 칠 기분이 나겠냐. 아무튼 행사는 논란 끝에 취소됐습니다. 한숨 쉬실 거죠? 네. 아니 더 말을 못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오늘 이게 무슨 날씨예요? 오늘 날씨 여름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습하고 덥고 막 푹푹 찌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낮에 아마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울도 네. 꽤 더웠는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전라, 충청, 경기 일부 지역에 지금 9월 16일이거든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예. 폭염특보를 시행한 지 14년 동안 9월에 폭염특보 발령된 게 이번까지 포함해 4번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참 이상기온 현상이라는 네네. 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폭염특보가 발령된 게 지금 9월 중순은 또 이제 이 11년 만에 있었던 특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에어컨 켤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잠시. 예. 이게 지금 9월 중순이 넘어 하순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네. 이럴 땐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와 관련은 있어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뭐 이제 기상학자들이나 기상 전문가들은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큰 대규모 태풍인 남마돌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상 경로하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뭐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아주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남마돌이 오늘 오후 3시 기준 지금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0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해 있는 거고요. 강도가 현재 강이고 이 강도가 강이라는 거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바람 위력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인데 이날 오후 3시쯤에는 47m까지 강해졌다는 굉장히 얘기가 강하네요. 있고 예. 이제 제주 일부 지역이 18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진출했다가 제주 일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덥기도 이게 지금 9월에 푹푹 찌고 그다음에 태풍이 지금 또 올라올 것 같고 예. 만약에 비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남부지방 쪽에 비 피해 많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경북지방 있는 쪽에 더 피해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는 경로가 좀 비슷해서 네. 제주도도 역시 피해 많았는데 또 예. 비슷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매우 걱정되시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시기를 예상을 해보니까 19일이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쯤이 될 거라고 기상청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19일 정확하게는 19일 오전 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찍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시점쯤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기상청이 또 뭐 오보를 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기상청이 밝힌 거 토대로 그러면 말씀드린다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 네. 월요일 오전입니다. 남마돌 진로가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워지면서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에 제주 경남권뿐만 아니라 전남 동해안까지 새로 포함이 됐고요. 이동 경로가 다소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소 조정됐다고 하고 태풍 최근접 예상 상세 정보들을 통해서 남마돌이 일본 규슈 지방 북쪽에 살짝 상륙했다가 곧바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의 어떤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 정도 위력의 바람이면 기차가 탈선하거나 차량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흰남노가 이미 큰 생채기를 이미 포항과 경주 이쪽에 내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지역의 복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참 걸릴 상황에서 남마돌로 인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해 복구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폭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태풍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네. 태풍의 경로는 지금 당장 말고 내일 오후에나 좀 뚜렷해질 것으로 내일 기상청이 오후쯤이면은 어떤 경로로 올라오게 될지가 명확해질 것이다. 네네 기상청은 설명하고 있어서 해안가에 있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시설물 점검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지금 태풍의 진로가 확실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일단 주말이더라도 태풍의 진로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기상특보나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뭐 포스코나 이런 데 공장 뭐 멈춰 있고 아이고, 그렇죠. 복구 작업 다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아픔이 가지 않도록 예. 좀 비켜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부디 좀. 예. 네. 내일까지 일단 좀 그 기상청의 예보를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풍의 강도도 현재 강에서 매우 강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매우 강으로 갈 수. 세기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 예. 매우 강은 아까 제가 현재 강인데 강은 기차 탈선을 얘기했습니다만 매우 강은 커다란 돌이나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니까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